자, 오송고 1학기 기말고사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잠깐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 시험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래요. 일단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이번 시험 기간에 공부를 했었고요. 중간고사 때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중간고사 때 역학적 시스템이라는 걸 했고요. 이제 2학기에서는 이제 지구 시스템을 합니다. 중간고사 때 했던 역학적 시스템도 사실은 여러 힘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뤘던 거는 중력이었고요. 이 중력 중에서도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로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 단원도 지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구를 여러 가지로 구분했을 때 그것들에 대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배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시스템이라는 게 서로 여러 구성들이 밀접하게 연관을 지고 있는 거를 그런 애들 시스템이라 부르죠. 집합체 이런 애들을 이제 우리는 시스템이라 부르고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태양계 이렇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구성 성분 혹은 역할에 따라서 크게 5가지로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는 공부해 보셨고요. 꼭 나중에 꼭 우리는 직접 써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 시험이잖아요. 제 시험 문제 유형 자체가. 그래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기보다는 좀 정확하게 알고 단어 용어 자체를 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래요. 교과서에 있던 여러 사진을 보고 그 사진에 나타나는 그 지구 권역들이 뭐가 있을까? 다시 말하면 집권, 수권, 기권, 생물권, 이런 기후권 이런 애들이 뭐가 보이는지 구분하고 확인하는 시간 잠깐 가졌었습니다. 자, 직권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된다고 했는데 지구는 우리 인간은 기껏해야 지각 위에는 가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나머지 것들은 뭘로 할 수 있냐? 다시 말하면 지진파라고 하면 크게 P파 그리고 S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사진을 따로 준비해 오진 않았는데 이게 핵이 있고요. 핵은 뭐 내핵과 외핵이 있고요. 요렇게 멘틀이 있고 그 바깥을 이제 지각이 아주 얇게 덮고 있는 형국인데요. 지각이 이렇게 덮고 있는 형국인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이 이렇게 여기서 지진이 딱 일어나면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서 지진파가 이렇게 전달이 될 텐데 이 전달될 때 이 판을 지날 때, 이 경계를 지날 때 갑자기 속도가 확 변하는 걸 보고 뭔가 달라지는 뭔가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4개로 구분했다라는 거 저번에 수업 시간 했던 거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래요. 지각, 맨 껍질 같은 경우에는 땅에 해당하는 대륙 지각, 그리고 바다 밑에 있는 해적, 해양 지각 이렇게 2개로 구분이 됐고요. 해양 지각이 얇은 대신에 좀 더 밀도가 크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공부하실 때 제가 사진으로 안 가져왔지만 교과서 그림을 꼭 함께 교과서 그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멘틀은 고체이지만 유리와 마찬가지로 매우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조금씩 움직인다라고 했었습니다. 유리에 비하면 훨씬 더 속도가 빠르고요. 멘틀 같은 경우에는 약 몇 센티미터 퍼 년, 그러니까 1년에 몇 센티미터씩 계속 움직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멘틀 위에 있는 이 지각도 함께 움직인다더라. 그래서 멘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성이 있어서 대류가 일어나고요. 이 대륙 덕분에 지각이 움직인다. 덕분이라는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핵이 있으니까 이쪽이 뜨거울 거고요. 그러면 뜨거운 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구간이 생길 거고 가다가 다시 차가워져서 내려가는 구간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고 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구간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음, 여기서는 지금 멘틀이 올라가서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는 구간이 생기고요. 또 어느 한 곳은 이렇게 두 지각이 만나서 다시 말하면 두 대륙 멘틀이 만나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있는
판들이 판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판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서로 들어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나중에 함께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액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액체 상태다 보니까 흐를 수 있다. 특히 핵은 대부분 철 혹은 니켈, 다시 말하면 도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철과 니켈이 움직인다는 건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발생해서 그 덕분에 자기장이 생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류 때문에. 그래서 이 자기장 덕분에 N극, S극이 지구에 생길 거고요. 이 N극, S극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을 막아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내핵은 고체 상태고요.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압력이나 온도, 밀도보다 증가하는 형국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뜨거워지고요. 뜨거워지고 점점 더 압력도 세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도도 커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제 그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직권부터 수권 이렇게 하나씩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방금 직권 한번 확인했고요. 수권과 기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주로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수권을 한번 보시면 수권은 말 그대로 이제 지구에 있는 물을 이야기해요. 이제 수증기가 돼버렸으면 기체니까 그건 이제 기권에 해당되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물 형태, 액체 형태의 물은 다 수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권 중에 대부분이 다 바닷물이라서 바다에 대해서만 조금 더 깊게 살펴볼 건데요. 지금 바닷물을 보시면 혼합층, 그리고 수온약층, 그리고 심해층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합니다. 왜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는지 옆에 있는 그래프를 함께 보시면 오른쪽이 이제 수온이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깊이 수심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살펴보면 원래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금 바닷물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햇빛이 있을 거니까 이쪽은 표면 근처는 뜨거웠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차가워질 겁니다. 햇빛을 못 받을 거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그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건 섞였다는 뜻이고, 섞인 이유는 이제 바닷물이 섞일 수 있는 이유는 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니까 하겠죠. 그럼 바람이 부니까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있다. 그러면 이 깊이가 깊다라는 건 결국 바람이 센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바람이 약한 곳.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 왜 이쪽이 바람이 세고 이쪽이 바람이 약한지 좀 한 두세 페이지 뒤에 또 그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일정한 구간, 그것을 우리는 혼합층, 물이 잘 섞이는 곳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아주 바다 깊숙이 들어가면 이제 햇빛이 아예 못 들어오고 바람 영향도 거의 없을 거니까 그때 이제 온도가 매우 낮을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매우 낮은 층, 거기 이제 심해층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럼 혼합층에서 심해층까지 온도가 쭉 하고 온도 변화가 심한 곳이 있겠죠. 온도 변화가 있는 곳, 그곳을 우리는 수온 약층이다 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온도 분포를 기준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었고요. 아까 여기서 크게 좀 중요하게 살펴볼 건 여기 있는 혼합층 두께가 왜 달라지는지, 그리고 고위도는 왜 층상구조가 없는지. 뭐 고위도는 당연히 이 위쪽 지방 혹은 여기 맨 아래 남극이나 북극 같은 경우에는 햇빛 자체가 태양 고도가 낮아서 거의 태양 복사 에너지를 못 받으니까 표면부터 심해까지 거의 온도가 일정해서 층상 구조가 없다. 혼합층 두께는 아까 바람 이후 얘기했었죠. 그런 식으로 한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다음은 기권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기권 전에 간단하게 생물권 그리고 외권의 역할을 잠깐 얘기해 보면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생물권 같은 경우 이제 살아있는 동물, 식물들이니까 광합성과 호흡, 물론 광합성 호흡 식물도 하고요. 동물은 이제 호흡만 하게 되겠지만 이런 아이들 때문에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서로 양을 조절하면서 기권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토양속 미생물, 박테리아나 세균, 혹은 이제 좀 큰 동물로 치면 지렁이 같은 애들, 얘네들이 이제 토양을 직접
이렇게 흡수, 뭐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히 흙을 먹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흙을 일단 넣었다가 그 중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영양소만 이제 섭취하고 나머지 또 내뱉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토양 성분을 변화시켜 준다. 그래서 이건 곧 직권에 영향을 준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외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구 밖에 있는 많은 것들을 이제 외권이라고 부를 건데요. 이제 기권 밖에 있는 애들. 근데 이제 가장 그 중에서 우리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자기장이다. 이 자기장 덕분에 우주에서 오는 태양풍 혹은 유해한 우주선, 여기는 우주선은 로켓가 아니고요. 이제 코스믹 레이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지구 밖에서 오는 방사능을 주로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지구 자기장의 NS극이 막아준다. 다시 말하면 태양풍이나 이런 우주선들은 일종의 전하를 띠고 있어서, 다시 말하면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어서 얘네들이 움직이면 N극과 S극에 반응을 하는 합니다. 그래서 반응을 한다는 건 힘을 받는다는 거고요. 힘을 받으면 휘게 되면서 지구를 좀 비껴나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서 지구 안의 생명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권이에요. 기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태양 에너지가 이제 위에서 내려오면 바닥이 좀 데워지면서 바닥에서 데워지는 이 열이 있을 겁니다. 마치 난로가 따뜻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태양에서는 멀지만 이 땅 근처가 좀 더 온도가 따뜻하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난로로부터 멀어지니까 차가워지는 구간. 근데 더 많이 올라가면 태양에 더 가까워지니까 다시 따뜻해지는 구간이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주로 띄는 게 보통의 행성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구는 좀 독특하게 이 오존층이라는 곳이 있어서 이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다가 오존층 인근부터 다시 올라가고요. 그리고 다시 쭉 내려왔다가 다시 태양에서 가까워지면 다시 올라가는 형국이다. 이래서 보통의 행성과 우리 지구의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이거다. 아마 여기가 아마 화성 기준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꼭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지구 같은 경우에 그 온도 분포가 달라지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각각의 권에서 이렇게 온도가 달라지는 이유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온도 변화가 달라지는지.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올라가는데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온도는 낮아지고 있죠. 다시 말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은 구간이에요. 온도가 낮으면 밀도가 커지니까 얘는 내려가려고 할 거고요. 공기가. 여기는 공기는 따뜻하니까 밀도가 작아서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잘 섞이는 구간이다. 그래서 대류가 잘 일어나고요. 또 여기 표면에는 물이 많이 있으니까 수증기도 많습니다. 바람도 잘 불어, 물도 많아. 그래서 눈, 비, 구름이 잘 생기는 구간. 여기가 대류권입니다. 성층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가운 게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따뜻한 게 위에 있기 때문에 얘는 계속 올라가려고만 하고 얘는 계속 내려가려고만 할 거니까 공기가 이동을 잘 안 하는, 다시 말해 바람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매우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비행기 항로로 주로 이용이 된다. 중간권은 다시 온도가 높은 게 밑에 있고 온도가 낮은 게 아래에 있어서 여기서도 바람이 이렇게 부는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대류는 잘 일어나지만 여기 표면으로부터의 물이 이 중간권까지 올라가기에는 성층권에서 바람이 안 불어서 서로 그 영향을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수증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람은 불 수 있지만 물이 없기 때문에 눈, 비, 구름 같은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열권도 온도가 낮은 게 밑에 있고 온도가 높은 게 위에 있으니까 대류는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기온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에 의한 현상이 뭐가 있는지, 기상현상이라든가 혹은 뭐 오로라, 유성 같은 현상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주의 깊게 잘 봐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교과서 118쪽에 보면 지금 각 권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크게 우리가 살폈던 게 직권, 수권, 기권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주로 있었고요.
간략하게나마 생물권 그리고 이제 외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18쪽에 보면은 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각 표에서 보시면 여기 무슨 권들 이렇게 써 있고 각 권들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직접 해봤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시간이 없어서 한 2개 혹은 3개 정도만 했던 것 같은데 나머지 것들도 한번 공부를 꼭 해보시고 각각의 권들이 지구에 있는 각각의 영역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각 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 서로 간에 아무튼 걔네들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계속 움직인다는 뜻이겠죠. 그럼 결국에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할 거고, 그렇게 지구에게 영향을 주는 에너지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에너지는 당연히 태양 복사 에너지고요. 근데 태양 복사 에너지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뭐 지진이나 화산 활동, 그리고 뭐 이제 지구 내부에서 외액이 돌아가면서 생기는 자기장 만드는 거, 이런 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로는 말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지구 내부 에너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외에 민물과 썰물이 발생하는 조력 에너지 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된다. 물론 가장 큰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그 덕분에 나타나는 현상이 굉장히 많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것들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는 어떤 거 먼저 볼 거냐면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우리 지구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은 이제 매우 먼 곳에서 이렇게 우리 지구로 오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반듯하게 온다.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태양빛이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태양빛이 올 거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곳 그리고 여기 멀리 있는 곳 이렇게 비교를 굳이 해보자면 멀리 있는 곳은 이렇게 태양빛이 이런 식으로 온다면 가까이 있는 곳은 햇빛이 조금 더 많이씩 들어올 거예요.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멀리 있을수록 더 태양빛이 적게 오지만 지구는 좀 많이 멀리 있으니까 마치 이렇게 반듯하게 태양빛이 이제 지구로 비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조건에서 이 햇빛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면적의 판을 갖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면적이지만 내가 이거를 온전히 누워서 모든 햇빛을 거의 다 받아버리겠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게 서서 마치 머리 부분만 조금만 받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기울여서 받다 보면은 햇빛을 좀 덜 적게 받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적도 지역이 좀 햇빛을 많이 받고요. 극지방이 좀 햇빛을 적게 받는 그런 구간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적도 지역은 태양 복사는 많이 받지만 그에 비해서 지구에서 내보내는 에너지가 적다 보니까 에너지가 남아도는 과잉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극지방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조금밖에 못 받으니까 에너지가 부족한, 그래서 많은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에너지 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흐른다, 에너지가 이동한다, 바람이 분다, 또 열이 이동한다 등등의 이런 흐름은 결국에 왜 발생하냐라면 무슨 차이가 발생할 때, 그러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공이 굴러가고 물이 흐르고 혹은 뜨거운 데 차가운 곳으로 열이 이동하는 이런 현상들은 결국 어떤 차이가 있을 때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에너지 차이가 있을 때, 그때 에너지 불균형이 있을 때 에너지 흐름이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 이 흐름의 가장 빨리빨리 일어나는 곳은 서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을 때 가장 그 에너지가 많이 빨리빨리 전달이 될 거고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즉 에너지가 남아도는 곳, 과잉된 곳, 부족한 곳, 여기 접촉 면적인 여기 가운데가 가장 에너지 수송량이 최대인 지점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수송량이 최대인 지점이 이제 바람이나 해류를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할 거고요. 결국 이 바람이 가장 센 곳도 이곳이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이 여기 중위도 지역, 북위 38도, 남위 38도 이 중위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바람이 제일 센 곳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수권 공부했을 때 여기 바람이 세면 셀수록 혼합층이 더 두껍다고도 얘기했었어요. 혼합층이 두꺼운 지역, 바람이 센 곳, 그곳이 어디냐면 중위도다. 이렇게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위도별로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에너지 차이가 발생해서 에너지 흐름이 발생한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저희도에서 발생한 태풍이 고위도로 올라와서 에너지를 많이 전달한다.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 중에 아까 바람이 있고 해류가 있다는 것처럼 저희도에서 발생한 태풍이 중위도로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와서 엄청나게 많은 바람을 이렇게 내보내고 나가죠. 그런 걸 보면 그런 방식으로 에너지를 전달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에너지도 전달되지만 물질도 같이 움직여요. 아까 말했지만 아까 뭐 바람도 불고 비도 불고 한 것처럼 물질도 같이 움직이는데요. 이 물을 그중에 대표적인 거 세 개를 살펴볼 겁니다. 우리 인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물, 그리고 탄단지의 모두에 들어가 있는 탄소,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다룰 거고요. 탄단지 중에 단백질에만 있는 게 하나 있죠. 질소,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물이고요. 물은 대부분 다 증발해서 올라가고 비 오고 내려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증발을 시켜주는 태양이 가장 큰 에너지원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물이 순환하면서 각각의 생물권에 혹은 직권에 기권에 미치는 영향들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뤘었고 교과서에서 확인했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교과서에서 물의 순환 그 파트를 살펴보면 글로 다양하게 써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물은 순환 과정을 살펴보면 바다 같은 경우도 얻은 것, 다시 말하면 바다로 내리는 비, 그리고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나오는 물 합치면 결국에 그게 증발한 양이랑 같다. 이제 육지 같은 경우도 비 온 거, 그리고 증발해서 날아간 거, 또 바다로 흘러나간 거 해봐도 그 양이 같고요. 다 이렇게 양이 같아서 나름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의 자료고요. 현재의 자료는 여기 있는 어떤 애들이냐면 얘네들이 녹아서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다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바다 입장에서 잃은 거에 비해서 얻은 게 조금 더 많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해수면이 상승하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자기 땅을 잃어가는 나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곳이 투발루라는 지역인데요. 그런 거 보면 좀 지구 온난화가 미친 영향이 꽤 상대적으로 많이 크다. 아직 우리나라는 많이 못 느끼고 있지만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도 한번 자료를 살펴보시면 100년 뒤, 크게 100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50년, 100년, 200년 이런 몇 년 뒤 봤을 때 해수면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현재 삼면이 바다라는 건 다 아실 거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이쪽에 해당한 다 그려야지 똑똑하지. 이렇게 있을 때 이쪽 지역 해수면들이 점점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위성 사진들이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소예요. 질소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구성 성분이고요. 하지만 질소는 특이하게 모든 식물이 만약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생물권이나 직권으로 가져오지만 질소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었어요.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만 이제 직권으로 내려올 수 있고요. 기권에 있는 대기 중에 질소가 제일 많지만 이게 우리 생물권까지 오기 위해서는 일단 땅에 흡수된 게 식물이 이제 합성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서 동물이 먹어야 되는데 대기 중에 질소가 땅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번개 쳐서 지직, 다시 말하면 질소가 번개를 쳐서 얘네들이 이제 질소 이온이 되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이 하나 있다라고 했었고요. 이렇게 질산 이온이 되면서 다른 하나는 이제 콩식물에 있는 뿌리에 있는 박테리아가 흡수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흡수되면
여러 식물들이 이거를 흡수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이 단백질을 우리 동물들이 먹어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동물들이 나중에 죽겠죠. 그럼 다시 사체가 돼서 이게 다시 직권으로 넘어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다. 그래서 질소순환은 여기 직권에 들어오는 이 과정이 좀 독특한 과정이 있다라는 것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탄소고요. 탄소 같은 경우는 탄단지 모든 영양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꽤 중요하다. 꽤가 아니라 많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한번 살펴보면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권들을 왔다 갔다 해요. 기권으로도 갔다가 수권으로도 왔다가 직권으로도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요. 혹은 직권에서 다시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많이 여기 보면 생물권으로도 가고요. 외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 탄소가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한 8가지로 간추려서 예시를 들어줬는데 탄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느 권에서 어느 권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수업 시간에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아서 설명이 요하진 않아서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꼭 여러 번 읽으면서 익히시기 바래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요게 좀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아까 그 수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도 과거에는 균형을 평형을 이루고 있지만 현재 그 평형이 깨졌다는 것처럼 지금 탄소 순환도 현재는 이 화석 연료에 대한 연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균형이 깨져서인데 지금 탄소 같은 경우도 지금 직권에서 나오는 이런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균형이 깨지면서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엔 지구 온난화라는 단어보다는 글로벌 히팅, 지구 가열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런 것까지 얘기했던 것 같고요. 이제 6월 마지막 주 이번 주에 배우는 내용이 직권입니다. 직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 뭐 쉽게 말하면 지진이 나거나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걸 쉽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태양빛 받는다고 생기는 활동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와 관련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크게 보면 지진 때, 화산 때 지진이 잘 일어나거나 화산 활동이 잘 일어나는 지역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지진이 잘 일어나는 곳이 화산도 잘 발생해요. 대체로 둘은 겹친다. 거의 일치하고요. 대륙의 주변부에 띠 형태로 분포되어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대륙이 하나 있죠. 러시아까지 해서 이렇게 유럽까지 해서 큰 대륙이 하나 있고요. 여기 뭐 일본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륙 끝으로 해서 이렇게 아프리카가 또 하나 있고 이쪽 태평양을 쭉 지나가다 보면 여기 이제 아메리카가 이렇게 안 보이나?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뭐 남아메리카 이렇게 크게 그 밑에 오세아니아주에서 호주가 있는 크게 보면 이렇게 5대륙이 있는 건데 이 띠들 다시 말하면 이 대륙 끝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곳에 많은 지진이나 화산이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볼 거고요. 자, 일단 지각이 있었어요. 이쪽은 이제 해양 지각일 거고 안 보이나? 이쪽이 해양 지각이고 땅에 있는 게 이제 대륙 지각일 건데 이 대륙 지각 딱딱한 지각 플러스 멘틀 중에서도 약간 딱딱한 지역 여기를 우리는 암석권 그리고 멘틀에 만들면 좀 이렇게 말랑말랑한 부분을 연약권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 중에 이 딱딱한 부분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요 판 이렇게 부를 거고요. 연약권은 아까 말했지만 약간 말랑말랑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게 올라가고 이렇게 차가운 게 내려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뜨거운 게 올라가고 차가운 데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결국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멘틀이 이렇게 대류를 하다 보니 잠시만요. 요런 지역 혹은 요런 지역에서 안 보이나? 요런 지역 그리고 요런 지역에서 지진이나 뭐 화산 혹은 특이한 현상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이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그 지각 얘기할 때 나왔었는데요. 이게 뭐 대륙 지각, 해양 지각 구분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멘틀 윗부분의 딱딱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암석권, 그래서 판이라고 부른 것처럼 대륙판, 해양판 이렇게 구분을 할 거고요. 이것도 해양 지각이 더 밀도가 큰 것처럼 해양판도 대륙판보다 밀도가 커서 둘이 만나게 되면 해양판이 좀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가 펼쳐진다라는 거고요. 그런 판들을 살펴보면 되게 많은 판들이 있죠. 되게 많은 판들이 있다. 근데 이런 판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냐? 사실 이거는 판을 우리가 직접 땅을 보고 탐사한 건 아니고요. 지진이 계속 이 근처에서 많이 일어나고 화산이 여기서 일어나니까 그걸 기준으로 경계를 세웠다. 그래서 판을 나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사이트 들어가면 이제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제 지진들 혹은 화산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 판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니까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판과 판을 아까 화산 활동이나 지진 활동이 나타나는 걸 보고 판과 판을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결국 판과 판 사이에서는 여러 활동이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지진과 뭐 화산 이런 게 일어난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지진도 나고 화산도 났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땅들, 그러니까 지형들이 좀 다른 데서 보기 힘든 독특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몇 개 있는 걸 확인해 보고 정말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판 경계, 아까 우리가 경계를 나눈 이유가 뭐 지진이나 혹은 화산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 여기 판의 판과 판끼리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진이나 화산이 일어나나? 그래서 판을 나눈 것처럼 이 판의 경계, 다시 말하면 지진과 화산이 나타나는 지점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거기서 나타나는 화산 활동 그리고 그것 덕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형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아까 사진을 다시 보면 판과 판끼리 이렇게 만나는 서로 가까워지는 지형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멀어지는 지형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런 크게 보면 세 개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개를 각각 살펴볼 건데 처음은 발산이에요. 서로 멀어지는 판을 발산 경계라고 부르는데 판이 서로 멀어지고 그럼 거기를 밑에서 솟아오르는 이제 멘틀이 있으니까 멘틀이 솟아오르는 곳을 우리는 발산형 경계라고 부릅니다. 밑에 멘틀이 올라온다는 건 말랑말랑한 멘틀, 다시 말하면 마그마가 올라오는 곳이니까 여기는 화산 활동도 많이 일어나고요. 지진도 많이 발생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 지형을 우리는 해령이라고 부르고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 그리고 대륙에서 일어나는 거, 땅에서 일어나는 거는 열곡대가 발달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열곡대에서 이 곡자가 뜻이 우리 계곡할 때 곡이에요. 그래서 움푹 패여 있고 그래서 화산 활동도 많이 일어나고 지진도 발생하고요. 나중에 이제 물이 흐르는 열곡대도 이제 계곡도 발생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수렴형 경계는 이제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곳이에요. 네, 판이 두 개가 만나는데 일단 크게 보면은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해양판, 대륙판 서로 다른 판이 만날 때 이때는 해양판이 밀도가 커서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제 여기가 이제 해양판이고 이쪽이 대륙판인데 둘이 만나서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가는 서입대라는 곳이 이제 발생을 해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미끌리면서 서로 마찰을 받으면서 얘가 내려가기 때문에 위에서도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요. 여기서도 화산 활동이 나타날 수 있고 더 밑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지진이 낮은 곳에서도 나타나고요. 좀 더 깊은 데서도 나타나고 더 깊은 데서 나타나는 지진과 화산이 활발한 곳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서입대에서 주로 나타나는 게 일본이 가장 대표적인 나라인데 여기도 바다고 여기도 바다인데 이제 그 사이에서 이렇게 화산 활동이 나타나면서 마치 여러 섬들이 나타나는 곳 여기 이제 호상열도라고 부르고요. 또 이게 땅이면 여기서는 땅인데 뭐 섬이 따로 생길 건 없죠. 하지만 이제 위에 슉 올라올 거니까 이렇게 산맥이 발생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습곡 산맥이라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안데스 산맥이 있고요. 대륙판과 대륙판. 근데 대륙판과 대륙판은 사실 서로 밀도가 비슷한 애들이라서 어디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구불탕 하면서 점점 더 높이 올라가기만 하는, 그래서 큰 산맥들이 주로 발생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히말라야 산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문제집이나 좀 자세히 나온 책은 보면 지금 해양판, 대륙판과 대륙판, 그럼 안 한 게 해양판과 해양판, 이게 안 했죠. 이 해양판과 해양판도 해양판끼리도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 이 중에서 더 무거운 애, 더 가벼운 애가 구분이 돼 있어서 얘네들도 주로 해구를 많이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가장 유명한 마리아나의 해구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서도 이렇게 만났던 것처럼 이제 보존형 경계라는 게 있고요. 아까 봤던 발산형이나 수렴형 같은 경우에는 뭐 해구가 생기고 혹은 뭐 숫곡산맥이 생기고 호석열도 발생하고, 근데 얘네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지형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해구가 더 깊어질 수도 있고요, 산맥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실제로 에베레스트 산은 지금도 계속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반대로 가는 이 지형은 시간이 지나도 여기는 계속인 모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게 지형의 발달이 변화가 없어서 이쪽은 이제 보존형 경계라고 부릅니다. 서로 판이 반대 방향으로 어긋나는 곳을 보통 보존형 경계라고 부르고요. 판이 생기거나 소멸되는 곳이 아니라서 거의 시간이 지나도 일정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얘네들도 어차피 판이 이렇게 서로 비껴나가기 때문에 지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요. 근데 지진이 발생하지만 밑에서 이렇게 마그마가 올라오진 않아서, 왜냐면 이렇게 막 판이 벌어져야 이 사이를 마그마가 뚫고 올라가는데 이제 그런 구간이 없어서 화산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보통 바다에서 많이 발생하는 해령과 해령 사이, 그리고 여기에 보통 변환단층이 주로 생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존형 경계의 하나의 예시 중에 하나가 변환단층인데 서로 이렇게 엇갈리다 보니까 지층은 깨져요. 그래서 그 보통 우리는 단층이라는 표현으로 주로 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지각에 대해 우리 지금까지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다양하게, 그리고 좀 어떤 건 좀 깊게도 살펴봤는데 잘 공부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 잘 숙지하셔서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